결혼한 지 7해가 되어가는 어느 가을 정유는 다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쥔 결과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정상입니다. 그 두 글자가 오히려 정윤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이상이 없다는 말은 곧 아이가 생기지 않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괜찮아요.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돼. 처음 몇 년간 재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재민의 목소리에서 따스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아이 얘기만 꺼내도 얼굴이 굳어집니다. 지난달부터는 주말마다 회사 일로 집을 비우더니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져 갔죠. 정유는 병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 낙엽이 춤을 추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잎을 떨구고 하늘은 색을 바꾸고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꺼내 입기 시작했죠. 정윤의 결혼 생활도 어느새 계절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아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미소가 정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들, 요즘 많이 바쁘니? 시어머니 박정희 여사는 재민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더 자주 집에 오셨습니다. 그날도 식탁에 앉아 직접 만든 반찬들을 정리하며 물으셨어요. 정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대요.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나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박정희 여사는 정윤의 손을 잡아주시며 눈을 마주치셨어요. 괜찮아. 우리 정윤이 인생이란 게 다 때가 있는 법이야. 정윤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따스한 손길이 아니었다면 벌써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친정어머니는 정윤이 고등학생 때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재혼 후 연락이 끊겼으니까요. 박정희 여사는 친어머니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재민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질문을 꺼내는 정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하지만 걱정 말거라. 내 아들 성격 알잖니. 일에 빠지면 주변이 안 보이는 애였어. 정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선 불안감이 자라났습니다. 재민의 냉담함은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재민의 휴대폰에 자꾸 울리는 알림음, 주말마다 비는 옷장, 그리고 가끔 옷에서 맡아지는 낯선 향수 냄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죠. 어머니,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해요. 집에만 있으니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요. 박정희 여사는 정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이해와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좋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아이는 때가 되면 생길 거야.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윤은 저녁을 준비하며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20년을 함께한 친구였어요. 최근에는 통화 횟수가 줄었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면 언제나 찾게 되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윤아, 어떻게 지내? 오랜만이다. 수진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밝고 경쾌했습니다. 정윤은 재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점점 멀어지는 남편에 대한 불안감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대에 꼭 아이가 필요할까? 너희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수진의 위로는 언제나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말투에 어떤 냉담함이 느껴졌어요. 통화를 끝내고 정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어쩐지 그 불빛들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윤은 식탁에 앉아 그날 병원에서 받아온 검사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정상입니다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어요. 그토록 원했던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들의 관계에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윤의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유는 침대 옆을 더듬었지만 재민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메모 한 장도 없이 또 일찍 나간 모양입니다. 정윤의 가슴에 서늘한 바람이 스쳤죠. 불안감을 털어내려 아침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반찬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정윤도 한때는 그런 일상을 꿈꿨죠. 아이들 등교시키고 남편 출근 배웅하고 친구들과 수다 떨며 지내는 평범한 일상을. 하지만 이제 그런 꿈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았어요. 늘 그랬습니다. 요즘 재민은 정윤의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더 많았죠.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쇼핑몰에 들른 정윤은 우연히 카페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재민이었어요.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보는 순간 정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재민은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둘의 모습에서는 친구나 동료 사이의 어색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정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의 의심과 불안이 한순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민의 늦은 귀가, 차가워진 태도, 끊어진 대화들,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이중적인 얼굴에 정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 아니야. 정윤이가 너무 순진한 거지. 수진의 목소리가 정윤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지난주 전화 통화에서 했던 말이었어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의 말이 이제 와서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그래서 아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냉담했던 거야? 수진이 옆에 있었으니까? 정윤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누르며 눈물을 참았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재민이 정윤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져 있었어요. 카페를 지나치며 창가 쪽을 흘끗 바라보았죠. 수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환한 웃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윤은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전화기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죠. 방 안에 혼자 웅크린 채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단순한 우연이기를 바랐어요. 저녁이 되자 정윤은 침착하게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재민의 늦은 귀가 기록, 수상한 문자들까지. 결혼 생활 7회, 그중 마지막 1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민의 변화는 천천히 찾아왔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너무나 명확했어요. 침대 옆 서랍에서 결혼 반지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히 함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정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원이란 게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정윤은 재민이 출근하기 전에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처음엔 변명하려 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알아? 넌 병이야, 정윤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날 붙잡으려는 것도 전부 내 병적인 집착 때문이야. 정윤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재민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자신의 물건들을 여행 가방에 던져 넣었어요. 정윤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더 이상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재민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정윤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이 온 집안을 채웠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일주일 후 정윤은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민은 나타나지 않았죠. 대신 서류만 보냈어요. 정윤이 깔끔하게 서명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릴 수는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윤아, 재민이가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기로 했다더구나. 정윤은 급히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진을 마주쳤어요. 재민의 옆에 당당히 서 있었죠.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신데 제대로 된 돌봄이 필요해요. 요양병원이 최선이에요. 수진의 말투는 걱정스러웠지만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셔드릴게요. 제 집에서. 정윤의 말을 재민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내 집? 이제 내 집은 없어.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도 처분할 거야.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정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결혼 생활 7해 동안 정윤은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만 충실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죠. 시어머니의 슬픈 눈빛만이 정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윤은 텅 빈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결혼 전 살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급히 구한 8평 남짓한 공간이 이제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죠. 하늘은 여전히 같은 하늘인데 그 아래 세상은 모두 바뀐 것만 같았어요. 우울과 무기력이 정윤을 덮쳤습니다. 낮에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밤이면 끊임없이 재민과 수진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한 지 한 달,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으로 가신 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윤은 무심코 받았습니다. 혜선이었죠. 3년 전까지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어요. 정윤아, 잘 지내?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정윤은 억지로 목소리를 밝게 했습니다. 하지만 혜선은 금세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지? 목소리가 많이 변했다. 결국 정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고통, 수진과 재민의 배신, 이혼,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까지. 혜선은 조용히 들었죠. 내가 지금 일하는 곳이 요양병원인데 혹시 시어머니 계신 곳이 어디신지 알아? 정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그건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작은 희망이 가슴속에 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정윤은 혜선의 소개로 늘봄 요양병원에 취직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던 정윤에게는 다행히 빠르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죠. 출근 첫날 정윤은 병실 입구에 써 있는 환자 이름을 보고 놀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박정희 여사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정윤의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죠. 정윤이, 내가 여기 웬일이니? 정윤은 박정희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훨씬 마르고 약해진 손이었어요.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어머니. 박정희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셨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이제 우린 남이잖니. 정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제게 어머니예요. 제가 어머니께 많이 배웠거든요. 인생이 다 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며칠이 지나고 정윤은 점점 박정희 여사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시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정윤이 머리를 빗겨드릴 때, 따뜻한 차를 가져다 드릴 때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재민이는 요즘 연락 안 오니? 어느 날 박정희 여사가 물었습니다. 정윤은 고개를 저었죠. 재민 씨는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습니다. 박정희 여사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 애는 항상 그랬어. 자기 인생만 중요했지. 내가 잘못 키웠나 보다. 아니에요, 어머니.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어머니 탓이 아닙니다. 정윤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정유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요양병원에 온 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곳에는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윤아, 내 어머니, 넌 내 딸 같았어. 늘 그랬어. 정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혼으로 법적 관계는 끊어졌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었죠.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윤이 요양병원에서 일한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어요. 병원 정원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어났고 정윤은 휴식 시간마다 박정희 여사를 모시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이면 벤치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정윤아, 너는 왜 재혼을 생각하지 않니? 어느 날 박정희 여사가 불쑥 물었습니다. 정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제 삶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하니까요. 박정희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어요. 넌 내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보다 더 따뜻한 아이.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간병인과 환자였지만 모두가 그들의 특별한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정유는 퇴근 후에도 박정희 여사의 병실에 들러 책을 읽어드리거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시어머니라는 호칭보다 어머니라는 말이 더 자연스러워졌죠. 어느 비 오는 오후 정윤이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접수대에서 무언가를 물어보고 있었죠. 정윤은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정희 여사님 병실이 어디인가요? 정윤은 빠르게 박정희 여사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박정희 여사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지금 수진이 왔어요. 아마 재민이의 심부름일 거예요. 박정희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차분해지셨어요. 괜찮다, 정윤아. 언젠가는 만나야 할 사람들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윤은 뒤로 물러섰어요. 수진은 정윤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무시하고 박정희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재민이가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박정희 여사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수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어머님 소유의 집에 관한 서류예요. 재민이가 집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서명이 필요해서요. 정유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재민은 어머니의 재산마저 가로채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여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내 집을 왜 팔지? 어머님, 그 집은 너무 커서 관리하기 어려워요. 팔아서 좀 더 나은 요양원으로 모시려고요. 수진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정희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셨어요. 그 집은 내가 죽으면 정윤이에게 주기로 했단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윤도 놀라 박정희 여사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이제 그만 나가주겠니? 난 피곤하구나. 수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여사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나가면서 정윤에게 적의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재민이에게 말할 거야. 넌 아직도 이 집안을 붙잡고 있구나. 이제 좀 놓아줘. 수진이 떠난 후 정윤은 박정희 여사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방금 하신 말씀이... 박정희 여사는 정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힘이 있었어요. 내 말은 진심이야. 내가 내 진짜 가족이야, 정윤아. 재민이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란다. 정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민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정윤은 간호사실에서 그를 발견하고 순간 몸이 굳었어요. 결혼 생활 7회를 함께했던 남자는 이제
완전히 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재민의 모습은 낯설었죠. 정윤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재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말하는 그의 태도에 정윤은 오히려 담담해졌어요. 일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가 제 직장이니까요. 재민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따뜻함도 없었어요. 어머니를 이용해서 뭘 얻으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남이잖아요. 정윤은 고개를 들고 재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정윤이었다면 울면서 도망쳤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맞아요. 우린 남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와 저는 여전히 가족이죠. 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재민은 목소리를 낮추며 정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재민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집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는 정신이 혼미하신 거예요. 정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병실은 300이 호예요. 가보세요.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재민은 잠시 망설이다 병실로 향했습니다. 정윤은 멀리서 그들의 만남을 지켜보았어요. 병실 창을 통해 보이는 모습은 생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박정희 여사는 침착하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어요. 1시간 후 재민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정윤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이 이제 딸이라고 했어.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래.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한 척하던 그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정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왜 그러는 거야, 정윤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재민의 질문은 순진했습니다. 정윤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맡기고 석 달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이유를, 그리고 왜 갑자기 어머니의 재산이 필요해진 건지도요. 재민은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윤은 더 이상 그와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가세요. 어머니는 쉬셔야 해요. 재민이 떠난 후 정윤은 박정희 여사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평온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박정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묘한 홀가분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윤아, 내가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했구나. 재민이에게 진실을 말했어. 내게 필요한 건 진짜 가족이라고. 정윤은 박정희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더는 약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한 의지가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피보다 진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내가 내게 가르쳐 준 거야. 그날 밤 정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처 위에 새로운 인연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혈연보다 더 강한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윤이 출근했을 때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정윤 씨, 빨리 와요. 박정희 여사님이. 정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정희 여사의 병실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여사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가빴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아니야. 그냥 조금 힘들 뿐이야. 오늘은 좀 옆에 있어 주겠니? 정윤은 그날부터 야간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낮에는 다른 환자들을 돌보고 밤이면 박정희 여사의 병실에서 잠을 청했어요. 의사는 박정희 여사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었죠.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정윤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약을 건네며 박정희 여사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만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정윤아,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어느 날 밤 박정희 여사가 물었습니다. 정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젊은데 이렇게 늙은이 옆에 매여 있으니 말이다. 정윤은 박정희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정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건 제 선택이에요. 어머니가 제게 가족이니까요. 박정희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윤은 조용히 그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다음 날 정윤이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데 또다시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처럼 보이는 남자와 함께였어요. 정윤은 두 사람을 피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지만 수진이 정윤을 불러 세웠습니다. 정윤아, 잠깐 얘기 좀 할래? 정윤은 마지못해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은 변호사를 소개했어요.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야. 박정희 여사님의 재산 문제로 왔어. 정윤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니와 직접 상의하셔야 할 문제예요. 수진은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제 떼어내야 할 때가 됐어.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알아. 하지만 박정희 여사님은 재민이 어머니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법적으로는 남이라고. 정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았기 때문이었죠. 법적으로 정윤은 이미 이 가족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내일 다시 올 거야. 그때는 박정희 여사님을 꼭 만나야 해. 유언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든. 수진이 떠난 후 정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박정희 여사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정윤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다음 날 오전 예상대로 수진과 변호사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 박정희 여사는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차려입고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정윤은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수진은 정윤의 태도에 의아한 듯 했지만 곧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박정희 여사는 그들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왔어요. 유언장 문제로 상의드리려고요. 박정희 여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 내 변호사도 곧 도착할 거야.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 했어요. 어머님의 변호사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변호사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차분하고 노련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박정희 여사는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내 변호사 이정아 변호사님이야. 이미 모든 걸 정리해 두었단다. 이정아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문서를 꺼냈습니다. 정중하게 박정희 여사에게 건네며 설명했어요. 이 서류는 박정희님께서 모든 재산을 정윤 씨에게 상속한다는 증서입니다. 이미 법적 효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박정희 여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 씨, 그리고 우리 재민이에게 전해주세요. 이제 그만 나를 찾아오지 마라. 넌 이젠 내 며느리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아들이 없다. 수진과 변호사가 병실을 나간 후 병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희 여사의 결단에 정윤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윤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박정희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밝고 편안한 것이었죠. 괜찮다. 사실 마음이 한결 가볍구나. 오랫동안 해야 했던 일을 마친 느낌이야. 정윤은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지 아니면 미안함을 말해야 할지. 박정희 여사는 정윤의 마음을 읽은 듯 손을 내밀었어요. 와서 내 옆에 앉아라. 내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정윤이 의자를 끌어 박정희 여사 곁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내 나이였을 때 재민이 아버지를 만났단다. 그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지. 하지만 결혼 10년 만에 떠났어. 다른 여자를 만나 새 가정을 꾸렸지. 그때 나는 29이었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어. 정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재민이에게도 말하지 않았단다. 그저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했지. 아이에게 상처 주기 싫었거든. 하지만 어쩌면 그게 잘못이었나 보다.
재민이는 결국 그의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었으니 박정희 여사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유는 그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모든 것을 혼자 견디셨군요. 박정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정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니. 피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내 딸. 그날 밤 정윤은 박정희 여사의 병실에서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박정희 여사의 젊은 시절 이야기, 정윤의 어린 시절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윤아, 이제 자렴. 늦었구나. 박정희 여사가 정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어머니, 그래, 내 딸아. 그날 밤 정윤은 몇 개월 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따뜻한 평화가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새벽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윤은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박정희 여사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윤 씨, 들어오세요. 어머님께서 찾으십니다. 정윤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박정희 여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정윤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희 여사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정윤을 가리켰어요. 간호사가 재빨리 산소 마스크를 잠시 치웠습니다. 정윤아, 내 서랍, 편지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박정희 여사는 다시 산소 마스크를 썼습니다. 정윤은 황급히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 딸 정윤에게라고 쓰여 있었죠. 그날 밤 박정희 여사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윤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정윤은 밤새 박정희 여사의 곁을 지켰습니다. 눈물이 마를 틈 없이 흘러내렸죠. 어머니, 가지 마세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정윤은 박정희 여사가 남긴 편지를 읽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 정윤에게 내가 내 삶에 들어와 준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었단다. 재민이를 통해 너를 만났지만 이제 넌 그와 상관없이 내 진짜 딸이 되었구나. 피보다 진한 게 있다는 걸 내가 가르쳐 주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남기려 해. 그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내 사랑과 믿음이야.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이것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부탁이 있구나. 나처럼 혼자인 노인들을 위한 무언가를 해주렴. 세상에는 가족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단다. 내가 내게 해준 것처럼 그들에게도 가족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해.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재민이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 어쩌면 그것도 운명이었을지 모르겠구나. 넌 내 딸이었고 내가 가진 전부를 너에게 주고 싶구나.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사계절이 한 번 더 지나고 정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정희 여사가 남긴 유산으로 정윤은 박여사 기억센터라는 노인 돌봄 공동체를 세웠어요. 작은 건물이지만 가족 없이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센터 현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박정희 여사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어요. 내게 딸이 되어준 사람 정윤.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정윤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원장님, 새로운 입소자분이 오셨어요. 혜선이 정윤을 불렀습니다. 혜선은 병원을 그만두고 정윤의 센터에서 함께 일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센터 원장 정윤입니다. 새로운 할머니는 80살쯤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할머니는 센터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참 따뜻한 곳이구나. 이런 데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다면 좋겠어. 정윤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박정희 여사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할머니,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곳이랍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 되는 곳이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유는 할머니를 안내하며 센터를 소개했어요. 함께 식사하는 식당, 이야기를 나누는 거실, 그리고 각자의 개인 공간까지 모든 공간에는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유는 새로 온 할머니를 다른 입소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10명 남짓한 노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없나 아가? 정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있었어요. 저한테 어머니가 한 분 계셨죠.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때때로 가족은 말보다 마음으로 더 잘 통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정유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박정희 여사가 떠난 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매일 밤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새로운 가족이 하나 더 생겼어요. 김순자 할머니라고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어요. 눈빛이 참 따뜻하세요. 어머니가 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센터가 문을 연 지 이제 6개월이 되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제게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분들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려고 해요. 정유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는 정원이 보였어요. 그곳에는 박정희 여사가 좋아하던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정유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어요. 결혼 생활의 상처와 배신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았습니다.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의아했지만 정유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유나, 재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서.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잖아. 정유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정희 여사의 생신이었어요. 정윤도 아침부터 특별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지만 재민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너 잘 지내? 재민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정유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응,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노인 돌봄센터를 열었어. 박여사 기억센터라고. 전화기 너머로 재민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래, 어머니다우시네. 정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민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다만 박정희 여사라는 인연만이 그들을 간접적으로 이어줄 뿐이었습니다. 정유나, 미안해.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우리는 이미 남이잖아. 그래도 어머니가 늘 내가 진짜 딸이라고 했던 말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서. 통화를 마치고 정유는 다시 창가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렇다고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와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센터 정원을 바라보며 정유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레이션처럼 자신의 마음을 중얼거렸어요. 가족이란 끝내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을 말하는 거야.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지. 나는 지금도 그녀의 딸로 살아가고 있어.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또 다른 가족들을 만들어가면서. 정유는 사무실 벽에 걸린 박정희 여사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제게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